리더십의 현 주소를 점검하자. 이런 말 있죠. 진지 드셨습니까? 진지 드셨어요. 이제 거의 잊혀져가는 인사말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말을 기억하시거나 또 이런 말을 쓰셨던 분은 굉장한 베테랑이시겠어요. 이 진지 드셨습니까? 예전에 그 아침에 그 어르신들을 마주치면 나누던 인사말이었는데요. 이 진지라는 것이 진시에 드시는 식사인데 오전 7시 반에서 9시 30분 사이를 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진지를 어떻게 드셨습니까? 여기 미국에 살다 보니까는 그 아침부터 스테이크를 먹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생활을 잘 하려면 그 햄버거와 피자를 아주 맛있게 잘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탄생에서 죽음으로의 긴 여행인데요. 프랑스의 그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장폴 샤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을 의미하는 birth B와 죽음을 의미하는 death의 D 사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선택, choice.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나, 미래의 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오늘을 임하셨습니까? 햄버거를 선택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급변하는 시대다. 흔히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1년 전이 다르고 한 달 전이 다르고 일주일 전이 다르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SNS를 사용하게 되면은 한 일주일만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한 몇 년 동안 거리감을 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매일, 매 시간, 매 분마다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이 변화하는 시대에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혁신이라는 말입니다. 이노베이션. 이 혁신이 뭔가?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모호한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이 슌페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는 혁신을 중심으로 발달한다. 강의 노트에 보시면 제가 그 슌페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개요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노트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네요. 재밌는 말이, 창조적 파괴라는 용어를 경제학에서 널리 퍼뜨렸다. 이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만든 분이 슌페터 선생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그 이론 전개에 보면은 발명을 위한 연구, 혁신을 위한 개발, 상품화의 3단계를 구분하고, 발명보다는 혁신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혁신보다는 상품화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뭐 이런 주장을 통해서 그 21세기 그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혁신이란 무엇인가? 요즘 이제 떠오르는 별 중에 하나인데요. 톰 피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햄버거를 내놓지 않는 것이 혁신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모르겠네. 예,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그라운드, 제가 처음에 강의 초반부에 이제 그 햄버거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하실지 모르겠네. 또 다른 햄버거를 내놓지 않는 것, 이 의미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저와 함께 팔로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초우량 기업의 주창자였던 톰 피터스는 숫자보다는 현장, 거대화보다는 전문화, 그리고 낡은 관행에 도전하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이 시대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톰 피터스의 그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즘 그 기업들이 슬로건 내놓은 거하고 좀 유사한 점이 많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구자들은 항상 책을 읽고 새로운 그 이론과 또 현실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 톰 피터스에 대한 부분도 제가 간략하게 그 설명을 거기다 곁들여 놨는데 여러분 강의 노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그 햄버거 얘기 계속 이어지네. 또 다른 햄버거를 내놓지 않는 것이 혁신이다라는 그 부분 설명인 것 같은데, 그 버거킹 잘 아시죠, 여러분? 버거킹. 그러니까 한국에도 버거킹이 많은데 미국에 와서 햄버거를 먹다 보니까 그 맥도널하고 버거킹하고 전혀 맛이 다르더라고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버거킹 가는 사람은 버거킹으로만 가고 맥도널 가는 사람은 맥도널만 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한때는 버거킹의 팬이었는데, 이 버거킹에 보면 그 와퍼라는 게 있어요. 와퍼. 그 와퍼가 이미 있을 때, 이건 이제 아마 한국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와퍼가 이미 있을 때 불고기 와퍼를 내어놓는 것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불고기 와퍼는 여전히 정형화되고 저렴한 패스트푸드다는 거죠. 이건 이제 또 다른 햄버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햄버거를 내놓는 것은 혁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 그 미국의 버거킹 매장에 가보면 더블 와퍼라는 게 있고 트리플 와퍼라는 게 있고 와퍼 주니어라는 게 있고 그래요. 주로 사이즈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명칭을 정했는데, 그 더블 와퍼는 이제 2배, 트리플은 3배인데 이걸 다 먹더라고요.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햄버거만 먹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그 한국식으로 감자튀김이라고 그러죠.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도 먹고 또 콜라가 또 엄청 크잖아요. 잔이. 그 콜라 마시고 또 더 먹는 사람은 이제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와퍼 주니어, 그 양이 적은 건데 그것만 하나 먹어도 배가 부르던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고 다니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햄버거가 싼 것 같지만 또 실제로 그 매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싼 거는 아니에요. 한국은 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미국도 그렇게 이제 그 밀이라고 그러는데 그 햄버거 하나만 시켜 먹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처럼 이제 뭐 감자튀김 뭐 여러 가지를 같이 섞어서 음료수 여러 가지를 같이 먹으면 이제 그게 밀이 되는데, 여러 가지를 종합 세트식으로 시키게 되면은 그것도 값이 상당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형화되고 싸고 빠른 것이 패스트푸드의 그 핵심 내용인데, 이 패스트푸드 산업에 신선한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일종의 이제 변혁이 일어나는데, 혁신이 신선한 재료만을 고집하고 재료의 신선도를 위해서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 이외에는 확장을 거부하고 이 값싼 냉동 감자 대신에 생감자를 가지고 프렌치 프라이를 튀겨주고 어떤 형태든 원하는 대로 햄버거를 만들어주는 인앤아웃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이 인앤아웃이 등장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햄버거는 인앤아웃입니다. 맥도널이 아니고. 그래서 그 인앤아웃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엔 잘 몰랐는데 그 백그라운드를 알고 보니까 조금 전에 그 했던 말씀처럼 생감자를 그 직접 그 기계를 가지고 잘라가지고 튀기는 모습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메리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천연 재료를 사용한다. 또 다른 햄버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혁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또 다른 햄버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 즉 혁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표면적인 다름, 디퍼런스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본질을 이루는 것들을 건드려서 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그 본질적인 변화와 변혁이 하나의 이노베이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혁신에 대한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인앤아웃의 그 경영 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나라마다 대표 음식 있죠. 영국은 피쉬 앤 칩스라는 게 있고,
또 요크셔 푸딩이라는 게 있는데 이탈리아는 파스타, 라자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요즘엔 한국에서도 보니까 라자냐라는 걸 많이 먹더라고요. 뭐 파스타가 그 인기가 있었던 건 이제 오래됐고 프랑스에는 푸아그라 뭐 하여튼 이름도 알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요리들이 세계 각국에 있는데 그러면 미국은 뭘까요? 이거 뭐 생각하나 마나 햄버거가 되겠죠. 햄버거의 그 유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햄버거라는 이름이 미국 사람이 붙인 거지만은 그 유래는 그 독일의 항구 도시 함부르크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이 햄버거는 아시아의 초원지대에 살던 몽골계 기마 민족이었던 타타르족에 의해서 이 14세기경에 독일로 전해진 음식이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타타르족은 이 들소고기를 날로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연한 고기를 말 안장 밑에다가 고기 조각으로 넣고 다녔는데 말을 타고서 이 초원을 이렇게 누비는 동안에 말 안장과 이 충격이 되겠죠. 말 안장과의 그 충격으로 고기가 부드럽게 다져졌고 그렇게 해서 연해진 고기에다가 소금이라든가 페퍼, 후춧가루, 양파즙 이런 양념을 쳐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것을 살펴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 음식의 유래라든가 새로운 음식이 탄생하게 된 것이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 후에 타타르족의 고유 음식은 헝가리 등의 동유럽에 전해졌고 타타르 스테이크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함부르크 상인들에 의해서 독일로 넘어가면서 함부르크 스테이크로 국적이 바뀌었어요. 이 스테이크는 유럽의 상류층 사이에서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는데 별미 음식으로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잘게 다져진 육회의 둥근 가장자리를 먹음직스럽게 노릇노릇하게 불에 굽는 요리법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화해서 오늘날의 햄버거가 됐다 하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햄버거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19세기 초에 함부르크 스테이크가 독일 이민자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이 함부르크 스테이크는 1904년에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그 만국 박람회에서 빵 사이에다가 고기를 채운 이 햄버거, 처음에는 이름이 햄버거가 아니라 햄버그였어요. 햄버그라는 이름으로 선을 보임으로써 세계 무대에 데뷔했다. 그랬다가 나중에 햄버그에다가 이하를 붙여가지고 오늘날의 햄버거라는 그 이름이 탄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부동의 세계 1위는 맥도널드입니다. 맥도날드. 일본식으로 하면 맥도날드인데요. 제가 이제 일본 맥도날드도 가봤는데 세계 각국의 프랑스 맥도날드, 그 유럽에 있는 맥도날드,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달라요. 그 모습이 일본, 한국 다 다르고 또 미국도 주마다 그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 담당 직원들이 인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맛이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부동의 세계 1위가 맥도널드인데 미국 서부에서는 인앤아웃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등 이 미국 서부권에서는 인앤아웃이 1위다는 거지. 인앤아웃을 쳐줘요. 실제로. 그래서 메뉴판에는 뭐 여러 가지가 없어요. 보니까는 그 한국에도 보면 어떤 음식점 들어가면 뭐 설렁탕 하나만 딱 나오는 집 있잖아요. 순두부 하나만 딱 이런 식으로 대표 메뉴가 햄버거예요. 바로 그냥 햄버거 하나. 오로지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 음료수 요거 이외에 뭐 조금 있긴 있는데 다른 메뉴에 비해서는 다른 뭐 맥도날드라든가 무슨 뭐 버거킹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출한 메뉴.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그 종업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를 몰고 드라이브 스루로 해가지고 주문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인앤아웃의 경영 철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동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맛을 가지고 가맹점의 그 확장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인앤아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또 우리가 이제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호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합니다. 왜 인앤아웃일까?
인앤아웃, 인 앤 아웃이니까 이게 매장 안에서도 먹고 매장 밖에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이라는 뜻일까. 실제로 인앤아웃을 가보면 드라이브 스루로 해가지고 사가지고 가서 차 안에서 먹는 분, 집에로 가지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매장 안에서도 먹고 그 문 바깥으로 나와서도 먹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름이 인앤아웃이 그런 이름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그 상호가 바이블 그 올드 바이블에 보면은 신명기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28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영어 성경에 이제 you will be blessed when you come in and blessed when you go ou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n and out이 거기서 나와요. 바로. 그래서 그 이름을 in and out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실제로 햄버거 먹을 땐 잘 몰랐는데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 햄버거에 포장된 종이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그 종이에 그게 써 있어요. 구약 성경 나훔서라는 게 있는데 나훔 1장 7절 말씀이 써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은 없고 나훔 1장 7절이라는 말이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 있더라고요. 제가 봉지를 쭉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니라. 이제 그게 성경 나훔서 1장 7절 말씀인데 그 나훔서 1장 7절 이것이 인앤아웃 기업 경영의 철학이다라는 거죠. 아까 제 그 구약 성경하고 같이. 그래서 대를 이은 경영주의 이제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하여튼 이 그 기업마다 경영 철학이 있고 그 삼성의 그 이병철 회장의 유언 중에 하나가 경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각 기업마다 경영 철학이 있고 유훈이 있고 그래서 그 철학을 따라 그 기업들이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기업을 분석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기업을 분석하고 기업을 연구하고 기업의 리더십을 연구할 때 먼저 그 경영 철학, 경영주의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리더십을 점검하자.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 CEO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건 이제 영리단체이든 비영리단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하는 사람, 대표적인 리더들의 그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최악의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직장인들은 이 경기 불황 속에서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도전하는 이 변혁적 리더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서번트 리더도 필요하게 된대요. 이 변혁적 리더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잖아요. 키 큰 사람이 있으면 키 작은 사람이 있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그 얼굴 마담처럼 사람들에게 그 홍보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잔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굵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덤벙덤벙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착실하게 하나씩 그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고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전을 원하는 그 비전 달성을 위해서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도전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변혁적 리더가 이제 선호되지만 이 서번트 리더가 감당할 역할은 최악의 불황을 이기기 위해서 서번트 리더가 담당할 역할은 뭐냐면 따뜻한 가슴과 사랑으로 구성원들을 섬기며 경영하는 것이다. 사실 변혁적 리더는 이렇게 좀 밀어붙인다고 그럴까요? 경기 불황 속에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도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약간 부족하다는 것이죠. 따뜻한 가슴과 사랑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카리스마 리더가 있는데 카리스마 리더의 경우는 이제 최악의 불황을 이겨내 나가기 위해서 정확한 상황 판단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을 독려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변혁적 리더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그 변혁적 리더에게 부족한 부분이라고 그럴까?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리더하고의 그 비교, 또 점검 이런 걸 통해서 상호 보완 및 그 상황 판단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고 부족한 점을 메꿔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파워 리더가 있는데 최악의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파워 리더가 감당할
역할은 성실과 끈기를 가지고 추진력으로 승부하는 것이다. 또 사이드 리더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이 사이드 리더는 최악의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이 팔로워들과 함께 고민하는 리더다. 그래서 최악의 불황 속에서 위에 말씀드린 그 리더들은 구성원들을 잘 이끌고 구성원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더 나아가서 현재의 경기 불황을 기회로 만들어내주는 그런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면에서 그 최악의 불황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인기가 없는 리더의 모델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독불 장군형 리더다 하는 거예요. 독불 장군형 리더.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독불 장군이라고 하는데, 또 지시할 때마다 말이 달라지는 팔랑귀 리더. 팔랑귀 리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귀가 팔랑팔랑 돼서 팔랑귀 리더인지 모르겠네. 제가 그 강의 노트에다가 써드렸는데,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거나 넘어가서 이래저래 남에게 휘둘리며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자신은 고생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팔랑귀, 리더가 이런 모습을 갖게 되면 팔랑귀 리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다른 뉘앙스지만 이제 귀가 얇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남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 있죠. 이 팔랑귀 리더. 또 구성원을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일만 시키는 감성 결핍 리더. 이런 사람들이 불황 속에서 인기가 없는 리더라는 거예요. 또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방임형 리더. 또 더 나아가서 현재에 안주하거나 변화나 도전을 하지 않는 현상유지형 리더. 이런 사람들이 불황 속에서 인기가 없는 아주 무능한 리더의 형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형태에 속하지 않으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기업의 CEO들의 대부분은 독불 장군형 리더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기업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니까 독불 장군이 아마 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급변한 세상 속에서 기업의 CEO들이 감정 결핍형 리더, 팔랑귀형 리더, 자유방임형 리더, 카리스마 리더, 임기응변 리더, 현상유지형 리더,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만났던 그 기업의 대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을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에 자문을 하시던가 상담을 할 때는 이런 이제 배경과 백그라운드 또 현 시대의 상황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자문하시고 어드바이스 하신다면은 굉장히 그 탁월한 리더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리트머스 시험지에 대한 부분인데,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 여러분 예전에 아마 초등학교 때 다 하나요? 국민학교라고 그러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되게 시험을 이제 많이 하는데 과학 시간에 리트머스 시험지가 이렇게 가늘고 긴 모양의 종이로 생긴 것인데 용액의 액성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알아내는 데 사용하는 그런 종입니다. 무너지고 쇠퇴해져가는 리더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상의 리더십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서 리더의 상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저와 이렇게 대화 나누는 중에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리더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실패해서 무너져가는 리더의 귀에는 진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우의독경이라는 말을 하는데, 실패한 리더는 경청하지 않고 진리와 관계없이 선입견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패러다임 쉬프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이 망해가는 조직 내에서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도 없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도 없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요. 보면 이렇게 어느 회사를 방문했을 때 그 회사의 간판이 떨어져 있다든가 글자 모양이 이상해졌다든가 아니면 그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과 분위기 같은 게 이상해져 있는데 아무도 그거를 얘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바닥에 물이 엎질러져 있고 오물이 떨어져 있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주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이 기업이 망하는구나 이제 곧 그걸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상담을 하기 전에 회사를 한번
내방을 해서 스캔을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 그런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너져가는 리더의 눈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 사람이 이제 가방끈이 짧 때든가 경제력이 부족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저앉고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주해서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활력과 에너지를 주고 이렇게 세워서 내일을 향해서 이 달려나가게 만드는 그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죠. 소망, 희망. 희망이 있는 사람은 달려갈 수 있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조직과 공동체에 진정한 희망과 비전의 불씨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리더다라는 것이죠. 그 기업의 CEO,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희망이 없고 비전 청사진이 없다. 그 기업은 곧 망합니다. 세 번째, 무너지는 리더는 최선을 다할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일이 없다. 이것만큼 비극이 없는 것 같아요. 망해가는 리더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망해가는 리더가 이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세 가지 산무주의자인데 첫 번째 무는 무지, 아는 것이 없고 또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인생과 역사와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망해가는 리더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거죠. 지금 당장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곧 망합니다. 두 번째 무는 무책임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고 조직원들에게는 모든 공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 반대가 되면은 이제 곧 망하게 될 리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 무는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대한 리더일수록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힘든 사람에게 관심을 둡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아까 제가 이제 그 기업에 처음 내방했을 때 한눈에 그 스캔을 해서 그걸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과 지금 같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탁월한 리더인지 또 그 사람의 미래가 탄탄대로인지 아닌지 딱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있어요. 오늘 아주 여러분들에게 비법을 많이 가르쳐 드리네. 같이 이렇게 사무실 안이나 회사 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거기서 청소를 하시는 아주머니라든가 뭐 하여튼 금방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 기업의 대표나 CEO나 리더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시면 금방 압니다. 그런 분들이 인사를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자세로 인사를 받는지, 거만하게 그냥 어깨에다 힘주고서 그냥 지나가는지, 대꾸도 하지 않고, 아니면 그분이 인사를 하는 그런 거에 반응해서 같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수고하십니다, 불편하신 점은 없습니까, 뭐 이런 메시지를 남기면서 지나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인품과 인격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우리 리더들을 향한 그런 코멘터리가 되겠네요. 인생은 모두 갈림길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B에서 D를 향해서 가는 존재라고 했는데, 그 C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망하는 길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잘 되는 길로 올라가느냐.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올라가는 길로 여러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개인과 조직과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갈림길에는 반드시 리더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취와 업적은 이루었지만 정신적으로 무너진 리더가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취와 업적은 찾아볼 수 없지만 정신적인 가치를, 철학을 올바로 세워놓은 리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직과 사회와 국가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실 때, 영리단체,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는 리더가 될 때 여러분 어떤 리더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리더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밸류는
눈에 보이는 성취, 눈에 보이는 업적, 사람들이 박수 치잖아요. 경제적인 가치보다 돈, 경제적인 가치보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신적인 가치, 철학, 역사, 여기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말은 간단하고 쉬운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그 어려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또 자기 임무를 완수했을 때 업적보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와 한 시대와 역사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힘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인기가 아니라 바로 리더십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리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